소소한 듯하지만 결코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소소한 문제 연구소 문을 열기 전에 엄 소장님 오셨으니까 겸사겸사 물어볼 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남아에서도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대표적으로 지난 19일이었습니다. 베트남 권력 서열 1위. 이건 기사가 참 많이 되긴 했어요. 네. 응유엔 푸종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이 사망했습니다. 굉장히 역사상 강력한 지도자의 이미지가 있고요. 이게 어떤 인물이었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요새 미 대선이든 한국 정치에서든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사실 이제 연세가 많으셨죠. 80세셨습니다. 올해 연세가 80세였고 그런데 서거는 조금 좀 급작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 베트남의 권력 구조상 5년에 한 번씩 있는 그 전당대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 지난 전당대회가 그러니까 2021년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5년의 임기가 있는데 응우엔 푸총 같은 경우가 강력하다는 이미지를 갖는 것 자체가 3년임을 했어요. 예. 3년이. 예, 3년. 2011년에 처음으로 서기장이 돼서 이제 3년임을 받았고, 그러니까 다음 전당대회가 2026년이죠. 네. 그러니까 올해 8순이었지만 이제 82, 3세까지는 버텨주시는 걸로 이렇게 이제 국가 안에서 정리가 됐던 건데 좀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추모의 분위기가 아주 큽니다. 이제 정말 존경받고요. 그 한국의 그 베트남 전문가 한 분도 이제 어떤 신문에 이제 기고를 하셨는데 응우엔 푸총은 진정한 사회주의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네. 거의 호치민에 비열될 정도로 대단히 이제 문학을 사랑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단히 검소하셨다고. 98년도에 산 차를 그러니까 국가서열 1인데 계속 타고 다니실 정도로. 그 정도입니다. 네네. 대단히 검소하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를 잘하는 게 이제 국가 주석이다 보니까 내치를 잘하는 거, 그다음에 외치를 잘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응우엔 푸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나 이렇게 유연한 태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이 관측을 하는 게 베트남이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변화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베트남이 지금 외교를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대담 외교를 하면서 푸틴 오죠, 바이든 오죠, 시진핑 오죠, 다 이게 베트남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다 베트남 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서로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는 것들이 있고요. 한국에서도 국제 문제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외교는 좀 베트남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되게 실리 중심으로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응우엔 푸총이 또 하나 이제 국내적으로는 뭐냐면은 불타는 화로. 라는 네 그렇게 이렇게 네임택이 붙어 있는 정책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네요. 외신을 좀 보신 분들은 2023년 초 그다음에 올해 초에 권력 순위 2위인 국가 주석이 2명이 연달아서 날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다 이제 뭐냐면 반부패 혐의로 네. 이렇게 좀 날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 반부패 드라이브가 그 전에도 있긴 있었지만 응우엔 푸총이 이제 두 번째 연임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2016년서부터 불타는 화로 이러면서 이제 반부패를 처벌하는 게 이제 되게 강해졌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오늘도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카톡방에서 막 지금 베트남 현재 사정에 대해서 막 얘기가 오고 있는데 네. 국장이 끝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국장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뭔가 권력 투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역시. 지금 하노이에서 좀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베트남은 사실은 이제 중앙위원이 12명에서 16명, 지금은 16명 체제인데요. 16명의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사실은 권력 순위 1위에서 4위가 되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1위가 이제 당의 총서기장이고요. 그다음에 2위가 국가 주석입니다. 예, 우리로 치면 대통령인데 이제 당이 더 높은 거죠. 당서일이 높으신 분이. 서기장 다음에 서기장 다음이 이제 주석이 있고요. 주석이고. 그다음에 이제 3위가 총리 혹은 수상이 있고요. 네. 4위가 국회의장 이렇게 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지금 조금 그 하노이 정세가 조금 막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서열 2위가 또 럼이라는 분이 이제 국가 주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반부패 드라이브를
어찌 보면 앞장서서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제 웅회부총이 그 뒤에서 이제 받쳐주고는 있지만 또럼은 사실은 이 국가주석 되기 전에 공안부 장관이었습니다. 공안부 장관이기도 했고요. 되게 강력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하노이 안에서는 어쨌든 이제 이 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견조하게 성장을 하려면 실용주의 노선은 계속 가야 되고 그다음에 외자도 계속 들어와야 되고 국내 정치는 안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 외자를 줄 수 있는 국가들과 친할 수 있는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외부 네트워크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사실 또람은 그거는 조금 약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하노이에서 제가 어제까지 듣기로는 아마 3위인 권력선이 3위인 판민징 총리가 아마 서기장직을 승계해서 이제 2026년까지 가지 않겠냐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오늘 막 보고 있는 뉴스 속에서는 또럼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다. 네, 또럼이 주석을 넘어서 서기장이 되기 위해서 뭐든 할 것 같다라는 막 이런 뉴스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저도 막 긴장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8월 2일에 지금 이 중앙위원회가 이제 예정되어 있거든요. Bộ Chính trị, Ban Bí thư quyết tâm lãnh đạo, chỉ đạo toàn đảng. Quy cao nhất tinh thần tự chủ, tự tin, tự lực, tự cường, tự hào dân tộc. 얼마 전에 이제 라오스에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외교장관 그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남중국해와 관련된 뭐 요즘 그게 핫한 주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급이 있었는데 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아세안 회원국들한테 미국과 나토가 주도하는 외부 간섭에 저항하라고 압력을 좀 가했다는 그런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 건지 뭔가 이해관계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우리 한국말 잘하는 에바 씨가 이 아세안까지 관심을 가져주시죠. 러시아 사람들 관심 많아요.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남아 정책. 제가 봤을 때 한국에 계신 분들은 외신하면 요새 다 올림픽만 보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게 이제 아산만 모이는 곳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한중일 미, 러, 호주까지 들어오고요. 그 외에 되게 중요하게 북한도 들어오는 북한이 참여하는 되게 유일한 어떤 그 안보 협력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결과를 보면서 이 회의를 좀 오래 봐왔던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중국은 중국했고 미국은 미국했고 아세안은 아세안했다. 각자 하고 싶은 네, 얘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왕이 부장하고 뭐 블링컨이 뭐 좀 불그락거리긴 했지만 뭐 그건 뭐 늘 있어왔던 거고 뭐 미대선 전까지는 계속 그럴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이 회의를 보면서 저는 더 주목했던 게 뭐냐면은 주 라오스 북한 대사하고 한국의 조태열 외교장관님이 잠깐 만나셨어요. 네. 네. 물론 이제 몇 초 정도의 느낌? 네. 근데 외교장관님이 이제 이렇게 악수도 청하고 잡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뿌리치고 뭐 왕이한테 가서 두 손을 맞잡고 대화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뭐 뭐 남중국해나 뭐 대만 문제가 뭐 안보 위기처럼 뭐 많이 얘기되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한반도도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남북 관계 좀 어렵고 그런데 저는 조태열 대사님이 이번에 되게 큰 용기를 내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이 좀 못되게 군 거죠. 사실은 외교장에서 좀 못된 행동을 한 거지만 조태열 장관님이 이렇게 용기를 내서 북한하고 어쨌든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저는 약간의 좀 포인트가 쌓여서 우리 한반도 긴장 완화의 국면에서는 약간은 뭔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뭐 그런 지점이지 않을까. 보통 외교 그런 큰 국제 회의나 이런 거는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나 명분을 만들어주는 억지로라도 만들어주는 그런 통로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외면할 필요가 있었을까? 북한 대사가 네네. 약간 좀 심하게 야박한데 뭐 이런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엄수영님이 지금 이 패션으로 오늘 오신 이유가 이렇게 막 국제 정세 안보 이런 얘기만 하러 오신 건 아닐 것 같고요. 네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려고 오신 건지. 선글라스까지. 우리 저기 소품팀에서 준비한 것도 아닌데. 연필도 깔맞춤이에요. 보라. 네. 배경에 해변이라도 좀 넣으셔야 뭔가 될 것 이렇게 같은데. CG로 나중에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우리 소장님 감사합니다. 일단 소품 챙겨주셔서. 네, 오늘 주제 어떤 건가요? 네. 제가 또 사랑하는 동남아로 사람들이 많이 떠나는 시대가 왔습니다. 7말 8초.
휴가 시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가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도 많지만 즐길 수 있는 것들 중에 또 최고는 또 이게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는 맛에 네.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네. 동남아 음식 어디까지 먹어봤니? 너무 재밌을 것 동남아 같아요. 과일 네. 어디까지 먹어봤니?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도 바나나를 경기도 남부권인 안성에서 감귤과 한라봉 등 아열대 과일을 경기도에서도 동남아 과일, 동남아 음식 나 이것까지 먹어봤다. 어떤 거 있으세요? 이것까지. 네. 전 일단 베트남 음식을 워낙 좋아해서 근데 베트남 음식이라고 하면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단순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늘 베트남 쌀국수를 먹습니다. 오,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아프리카 갔었잖아요. 여행 갔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를 가건 아니면 뭐 작년에 갔던 동유럽이나 일단 좀 현지 음식 먹다가 조금 한국적인 입맛에 맞는 걸 먹고 싶다 그럴 때 마트에 가면은 인도미라는 인스턴트 라면이 있어요. 그 인도미라는 게 인도네시아 회사 맞죠? 그런데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우리 지금 요즘 뭐 국뽕하느라고 무슨 한국 라면도 많이 팔리지만 사실 저개발국에서 워낙에 수요가 많아가지고 그 회사가 그런 인스턴트 국수 제일 많이 파는 회사래요. 그런데 뭐 예전에 본 책에서는 뭐 나이지리아 사람한테 이 인도미 많이 먹냐, 많이 먹는다. 그럼 이게 어느 회사 건지 아느냐 그러면 다 자기네 나라 거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워낙 대중적이 돼서. 그래서 저는 그 인도미도 여행 가서 인도미 사다가 그냥 적당히 매운 것만 조금 넣으면 얼추 우리 입맛에 먹게 돼서 저는 너무 좋아해요. 매운맛이. 네. 저는 사실 동남아 여행을 많이 못 가봤는데 한 15년 전에 출장 때문에 베트남을 한번 갔었고 작년에 태국 갔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음식은 너무 맛있는데 이름을 하나도 못 외웠어요. 맞아.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그 태국 다 가서 살국수. 아이고 그렇진 않습니다. 네. 저는 필리핀 반식이라고 아, 하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좀 약간 다르게 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맛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음식을 각자 얘기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좀 효과적으로 드릴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화면에서 나가고 있는 게 아세안 기인데요. 파란 바탕에 붉은색 그 원형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노란색 줄기가 이렇게 있는 거 보신 네네. 기억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그에 담긴 뜻을 알고 계신지? 설마 그거예요? 면? 면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국수를 네. 지금은 국수 정말 좋아하시나 보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국수는 아니고요. 볏짚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아세안이 몰랐다. 10개국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쌀 그 줄기 10개를 다 익은, 잘 익은 쌀을 이렇게 중간 허리를 묶어서 우리는 이제 공동체로 간다. 뭐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안의 대표 상징을 뽑을 때 동남아 국가들이 우리의 공통점은 쌀 먹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쌀 우리도 많이 먹잖아요. 우리도 주식 뭐 요새는 좀 덜 먹는다고 하지만 이제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이제 그건 이제 자포니카라고 부르는데 좀 이렇게 짧고 똥똥한 애들, 예, 단립종이라고 하는 쌀이고 동남아에서 많이 먹는 뭐 인도에서도 많이 먹고 이런 데는 이제 보통 이제 길죠. 그래서 이제 인디카 혹은 이제 우리 안남미라고 많이 불려지는 겁니다. 한때는 이제 안남미는 뭐 불면 날아간다, 뭐 영양분이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가공하기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화도 되게 잘 되지 그렇죠, 않아요? 그렇죠. 소화가 그래서 잘 사실은 되는데. 그게 이제 뭐냐 그렇게 더운 나라에서 배부르게 맞아. 잔뜩 먹으면 일하기 힘듭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인디카종 쌀을 이제 그들이 많이 먹는
먹는데 또 이제 가공하기 좋다 보니까 쌀국수가 사실은 쌀을 그냥 나달로 먹는 게 아니라 그걸 갈아서 이렇게 반죽을 해서 면으로 뽑아내는 거잖아요. 혹은 이제 라이스페이퍼처럼 이렇게 넓게 만든다든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다라는 특징이 일단은 있습니다. 우리 같이. 근데 이제 대신에 밥 먹는 방식은 우리처럼 밥 반찬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밥을 뭐에 비빕니다. 이제 커리를 비빌 때도 있고요.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쌈발 소스 같은 거를 비빌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시고랭이라는 말에 나시가 쌀이고 고랭이 볶다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볶음밥이에요, 그냥. 예, 볶음밥. 예, 그렇게 하거나. 미고랭은 볶은 국수. 예, 인도미 이렇게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미, 인도네시아의 면 이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쌀을 가지고 푸딩이나 우리와 유사한 떡 같은 걸 만들어 먹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쌀 푸딩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네네. 네. 상상이 안 가는데요, 쌀 푸딩. 네, 조금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네네. 쌀 그러면 우리는 주식이지 그걸로 어떻게 뭐 디저트를 만들어 먹는 생각을 못 하는데 뭐 이탈리아에서도 이제 쌀 들어간 본질라또 이런 거 만들듯이 이 쌀 푸딩 저는 좀 네네. 신기했었어요. türkiye 대표 디저트 중 하나는 sütlaç인데 sütlaç도 이제 쌀하고 우유로 네네. 만들어요. 식혜 이런 것도 디저트. 식혜, 식혜 드세요. 오, 역시 오. 내부에서 보이는 거 더 정확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쌀을 일단 먹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면도 많이 먹죠. 누들도 이제 쌀국수도 많이 먹지만 그냥 이제 밀국수도 정말 많이 먹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중국 영향이라고 이렇게 워낙 저희 동남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중국은 동남아에 외부 변수가 아니라 내생 변수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중국 문화가 많이 섞여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국수도 많이 먹는데 이 국수도 이제 일단은 면의 굵기에 따라서 우리 소면처럼 얇은 애서부터 아주 이제 널쩍한 애들까지 이제 면의 종류도 좀 다양하고요. 뭐 당연히 이제 쌀로 만든 국수, 뭐 밀로 만든 국수, 그다음에 이제 뭐 사고나 카사바 이런 것이 들어가서 우리 당면 같은 국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요리법은 볶느냐. 그다음에 이제 국물 속에 넣어서 먹느냐, 그다음에 이제 비벼 먹느냐, 적셔 먹느냐, 뭐 이렇게 다양하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라마다 좀 특징이 있나요? 특징은 가장 크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단백질에서 나죠. 왜냐하면 해양부에 무슬림들이 많이 살잖아요. 이슬람교가 이제 그 주 종교인 나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나라에서는 일단 돼지고기를 안 먹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이것도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한 90% 진실인 게 사실은 말레이시아도 화인이나 인도인들이 많이 사는 이제 다문화 국가, 다종족 국가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레이시아 화인들은 바쿠테라고 또 고깃국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도 정말 전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행으로 많이 가는 발리. 네. 발리는 또 이슬람이 아니잖아요. 예, 거기는 힌두교다 보니까 또 발리 사람들은 또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돼지고기 요리가 정말 정말 맛있어요. 바비 굴링이라는 너무 그런 배고프다. 네. 갑자기 저도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도. 사실 닭은 그냥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정말 동남아 친구들 닭 너무 많이 먹습니다. 우리만큼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있죠. 우리처럼 닭을 가둬서 키우는 게 아니라 놓아 키우는 닭들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육질. 그래서 뭔가 네네 그 닭다리가 아주 이렇게 그 닭 다리도 길고 네. 그다음에 아주 약간은 좀 질긴 맛이 나지만 또 되게 그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는 그런 요리가 있고요. 네. 또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 뭐 새우나 크랩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먹고요. 오징어 이런 것도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빼먹을 수 없는 게 캄보디아 그다음에 필리핀의 루손 섬은 되게 큰 호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수 기반에서 민물고기도 많이 먹습니다. 뭐 틸라피아라든가 반구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먹고 그다음에 우리로 치면은 젓갈에 해당하는 그 피시 소스가 또 네. 아주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죠. 네. 국가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대중화된 거는 태국 음식. 태국 음식. 똠양꿍. 그렇죠. 예, 그렇죠. 똠양꿍. 똠양꿍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새우, 네. 맞아요. 저도 새우국까지밖에 모르겠어요. 국물. 그렇죠. 버섯? 그렇죠. 네. 그 똠양꿍에서는 핵심은 뭐냐면은 꿍입니다. 꿍이 이제 새우를 뜻하고요. 야미 채소입니다. 다양한 채소고, 그러니까 이제 새우와 채소를 섞어서 끓인 건데 어떤 맛으로 기억이 나세요?
새콤한 약간 되게 여러 가지 새콤한 맛이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네네. 복합적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태국이 사실은 음식이 유명한 게 태국이 또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식민지를 안 겪었잖아요. 이 말인즉슨 왕가가 오래되고 왕가는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까지 뭐냐면 태국의 왕가에서 먹었던 로얄 퀴진이 막 뭔가 이렇게 소개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막 나가기도 특히 그때 시작합니다. 예전에 왜 유럽이나 이런 데서 태국에 대한 약간의 좀 그런 환상? 것들이 예, 환상 같은 것들이 워낙에 유럽에 많이 퍼졌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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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그때부터 태국 음식은 그렇죠. 세계의 명성을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은 그 베트남 음식이 제가 되게 유명하다는 얘기를 많이 맞아요. 들었었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뭐 프랑스풍도 들어와서 네네네. 어느 분이 프랑스 요리를 프랑스가 아닌 나라에서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베트남이라는 거예요. 물론 베트남인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역사적인 안 좋은 이제 기억. 뭐 그런 기억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베트남에 가면은 꼭 거기서 그 좋은 가격에 가성비 네네. 높은 양식을 먹어봐라 그런 얘기도 그럼요,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프랑스 요리를 호치민에서 먹어봤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 요리가 좀 뜨는 게 사실은 그 태국 요리가 더 절대적으로 인기를 많이 얻다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가 태국 요리는까지는 약간은 이제 커리풍이 납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약간 인도 국물에 네. 코코넛 밀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하지만 이제 약간 이제 걸쭉해지는 느낌의 국물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게 있다면 베트남 요리는 요새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뭐냐면은 베트남은 제가 동남아 다녀본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생야채를 신선 야채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지 않나요?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왜 쌀국수에다가도 네네. 생숙주랑 막 이런 거 네네네. 생채소 막 네네. 잔뜩 얹어주잖아요. 뭐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요새 뭐 일부러 뭐 야채 많이 네. 먹고 쌈밥집 수준으로 이렇게 야채를 먹을 수 있는데 정말 아주 작은 가게를 가도 그 정도의 야채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건 정말 베트남이 가진 축복이고 또 이제 그래서 건강식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맛도 있고 싱싱하고 열량도 낮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베트남에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프랑스 영향을 받아서 이것도 반미라는 샌드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프랑스 바게트하고 이 베트남에서 만드는 반미가 좀 다른 건 베트남 반미에는 쌀가루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약간 바삭한 맛이 나는 거죠. 이게 제가 음식과 관련해서 예전에 뭐 기획 같은 거나 취재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베트남이 실제로 음식물 수출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워낙에 음식 산업의 강국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옛날에 조류독감 때도 뭐 거기 닭을 워낙 많이 키우니까 그 닭 수출하는 회사가 무슨 뭐 그 당시에 뭐 탁신 총리의 뭐 가까운 사이였대더라 뭐 음모론도 돌고 그랬는데 네. 사실 지금 국내에 그 닭이 워낙 많이 들어와요. 태국 닭이 그냥 냉동한 거 조리만 하면 되게끔 그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태국의 그 칵테일 새우 그거 아동 노동 네, 너무 네. 심하다 그래가지고 좀 이슈가 되고 그런 것도 맞아요.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태국의 삼성이라고 불려지는 CP 그룹이 있거든요. 예. 그 그룹에서 주로 축산업 이제, 관련해서 질병 얘기 나올 때마다 네, 빠지지 네. 않는 아, 것이 네. 예, 멕시코에 네. 있는 뭐 회사하고 새우 그다음에 CP 그룹. 그다음에 예. 이제 그 각종 뭐 특히 새우에서 시작을 해서 뭐 지금은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영역은 아마 유통하고 사료 영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CP는 정말 대단한 기업이고요. 사실은 중국이 개혁 개방됐을 때 1호로 들어간 자본이 바로 CP입니다. 네, 화교계고요. 예, 아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CP도 지금 한국 국내에서도 무슬림들 사이 유명해. 왜냐하면 거기는 할랄 푸드. 닭고기가 할랄이니까. 네네. 한때 CNN에서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맛있는 음식 1위가 른당이라는 게 뜬 적이 있어요. 그게 뭐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른당? 그죠.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른당은 이제 인도네시아식 소고기 장조림입니다. 이를테면. 물론 제대로 만들면 아주 요리를 오래 하죠. 아주 뭉근하게 오래 끓여야 되니까 이제 그런 요리가 맞는데 사실은 이거는 약간의 야료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많잖아요. 네. 또 이 친구들 또 SNS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CNN에서 그 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은 나라의 그 국민들이 일종의 이제 애국심의 발로로서 쫓아가서 다 른당을 1등으로 만들었다라는 투표에 참여했군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뭐 요새 뭐 인도네시아도 뭐 워낙 그 국제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미고랭
나시고레 뭐 이런 것도 유명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 인도네시아 가는 분들한테 쌈바를 가능하면 종류별로 많이 먹어보는 기회를 가져라.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쌈바는 일종의 소스입니다. 예, 소스인데 이게 종류가 한 300개가 넘어요. 300개. 네, 그래서 뭐 야채 찍어 먹는 애, 비벼 먹는 애, 약간 이렇게 스프레드처럼 이렇게 발라 먹는 애, 이렇게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쌀밥만 있어도 밥은 그냥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음식은 아우 침이 막 넘어가네요. 꼴깍꼴깍 넘어가는. 사떼라고 해서 이게 꼬치구이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코코넛 그 약간 소스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꼬치를 이렇게 굽습니다. 근데 이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정말 추천하는 사떼는 소, 닭 아닙니다. 염소 고기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떼 깐빙이라고 부르거든요. 깐빙이 염소여서 사떼 깐빙과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빈땅 맥주. 정말 최고의 조합이 아닐 수 없어요. 저 인도네시아 아체에서 시장에 갔었는데 사람들이 그 바나나 입에다가 넣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피라미드 같이 생기는 쌀인데 쌀 위에는 고기가 있어요. 네네네. 그 이름을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맛있어서 이제 네네. 매일매일 그것만 사서 먹었어요. 네네. 뭐 그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그 나시고랭의 일종인데요. 네. 뭐 이렇게 지역별로 좀 이름이 다릅니다. 또 쌈발 소스에 따라서도 이름이 다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소장님,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세부를 갔다 왔는데 네네. 사실 거기 음식을 아는 게 거의 없어서 그쵸. 이제 남편 말을 듣고 맥 체인점에 이제 스파게티를 먹으러 갔었거든요. 세부에 한다고 네네네 세부에 가서 이제 스파게티를 먹고 왔고요. 토마토 소스. 근데 이제 열대 과일도 사실 제가 아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근데 워낙 동남아가 열대 과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소장님께서 열대 과일 뭔가 순위 같은 거를 매겨주신다거나 열대 과일이요. 아니면은 애정 네, 열대 뭐 과일. 망고스틴, 두리안 king of 그 fruits. 이상의 뭔가가 사과. 있는지 뭐 사과?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무슨 듣지 뭐 말고 그냥 계속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과일로 넘어갈까요? 과일은 사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일은 정말 이제 그 알파고도 계속 얘기하는 두리안. 두리안 혹시 어떠세요? 먹어본 적 있다? 겁나서 못 먹겠던데요. 아, 그러세요? 저는 사실 그 냄새 벽을 네. 못 넘겠어요. 아, 네, 제가 그 그렇구나. 베트남 갔을 때 뭐 구이 이런 거 파는 집에 가서 제가 개구리도 먹어보고 다 했는데 여러 가지 저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아프리카에서 이 악어도 먹어봤고 진짜요? 제가 말하다 보면 자꾸 좀 이상해져. 뭐 예전에 이집트에서 비둘기도 먹어보고 다 그랬는데 저 두리안은 그러세요? 아니 비둘기가 어땠어요? 잠시만요. 아, 비둘기를 잘 먹나요? 아 비둘기 뭐 닭고기 아니에요? 그치 닭고기 느낌. 근데 비둘기는 그래서 맛이 어땠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게 살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먹느니 앞으로 계속 닭을 먹겠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때부터 두리안은 못 네. 드셨다. 두리안 생두리안 그래도 괜찮. 그 두리안 정도예요? 생두리안을 먹어야 돼요. 일단 저는 네, 두리안을 뭐 이런 거 아주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러세요? 두리안이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리에서 두리안을 발견하면 반드시 뛰어가서 먹는 사람이고요. 심지어 이제 제가 필리핀에 이제 그 8월 중순에 가기로 했는데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리안. 제가 관여하는 어떤 그 개발 NGO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 개발 NGO가 이제 그 필리핀의 가장 남단에 있는 민다나오에서 농업 사업을 하거든요. 거기 농장에 저의 두리안 나무가 지금 크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가서 심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의 두리안. 소장님의 두리안 나무. 네네, 제가 이제 와. 기념 식수를 한 네네네. 거죠. 그래서 뭐 가끔씩 거기 현장에 파견 가는 이제 한국 스텝이 대단하다. 엄 박사님 두리안이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는데 와, 그것도 그 남자네. 두리안 나무가 아마 내년부터 열매를 맺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몇 년 한 만에 3년 자라서 정도 되면은 근데 그 아예 그 작은 게 아니라 이게 삽수를 이제 어느 정도 된 한 1m 되는 애를 좀 Smell 심어가지고 from hell, taste from heaven. heaven.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두리안은 워낙에 이제 그런 게 악명도 있지만 사실 두리안 하드가 있거든요. 태국 사람들이 이런 거 잘 네네. 개발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두리안 향이 약간 들어가는 이렇게 하드가 있습니다. 예, 아이스크림 바가 있어서 약간 뭔가 홍어 예. 젤리 이런 느낌. 아니 그거보다는 아주 질장적이 낫습니다. 그다음에 그 두리안을 다 가공을 해서 냉동 상태로 이렇게 좀 먹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크리미한 맛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두리안 얘기를 하셔서 제가 최근에 읽은 뉴스인데 네. 중국에서 그렇게 소비량이 그렇죠. 늘어나서 그리고 네. 뭐 비싼 거는 가격이 어마어마하는데 정말 사재기하고 난리가 났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네네. 베트남이 기존에 뭐 하던 그 농업 때려치우고 맞아요. 거기 두리안 나무 심어가지고 예, 예. 이게 또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뭐 여러 그렇죠. 가지 기사 실제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역으로 이제 두리안을 심기 위해서 커피나무를 베서 커피값이 오른다. 뭐 맞아요, 이런 맞아요.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베트남이 커피 음. 강국이니까. 네, 네, 이제 두리안은 사실은 중국 사람들한테서 요새 완전 이게 고급 과일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은 무슨 홈쇼핑 같은 데서 두리안 뭐 해피박스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요새 이제 그쪽도 홈쇼핑으로 많이 하니까 어떤 두리안이 올 줄을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막 두리안을 온라인으로도 팔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 통계를 보니까 두리안의 전 세계에서 중국이 소비하는 비율이 82%입니다. 82와 네. 거의 그럼 다. 두리안이 그러니까요. 그쯤 되면 중국 과일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열대 과일이고 이제 중국 남부 일부하고 이제 뭐 하이난산도 좀 괜찮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동남아가 이제 가까이 있다 보니까 농장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두리안 농장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사실 2022년까지만 해도 중국으로 수출돼서 들어가는 두리안의 90%를 태국이 좀 독점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가장 가깝고 어찌 보면 위생이나 검역이나 수출입에 있어서 가장 이제 잘하는 나라다 보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중국이 어찌 보면 정말 이 두리안을 가지고서 말레이시아랑 베트남을 요새 좀 이렇게 길들이기를 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경제 레버리지로 중국에서 삼는. 마오쩌둥 망고 엄청 유명한 거 마오쩌둥 망고요. 그렇죠. 옛날에. 그리고 과일 얘기 더 해도 될까요? 두리안만 얘기하기 좀 너무 모르는, 아깝지 않나? 많이 못 모르는 들어보는 과일. 과일. 그렇죠. 망고스틴도 많이 들어가요. 네, 망고스틴이 이제 그 두리안이 과일의 왕이라면 망고스틴 그다음에 이제 너무 망고스틴은 과일의 여왕이다. 이렇게. 저는 너무 망고스틴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도 경쟁 붙나요? 그 마늘같이 까기가 생긴 좀 그 힘들죠. 손톱이 약간 보라색이 될 제가 가능성이. 예전에 캄보디아에서 망고스틴을 여러 명이 한국인 네. 같이 간 사람들이 가서 이제 먹는데 제가 유난히 잘 까더라고요. 나중에 먹다 보니까 이렇게 산처럼 쌓여서. 망고스틴 껍데기로 산을 네, 제가 네, 이러고 네. 있던데 그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네. 사실은 이렇게 착 눌러가지고 금을 가게 하고 난 다음에 벗겨내면 쉽습니다. 그러면은 상처나지 않은 하얀 뽀얀 과육을 아주 향기롭고 달콤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파파야도 또 많이 추천합니다. 사실은 저는 호텔 뷔페 가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동남아 여행 가면 뷔페에서 파파야 나면 꼭 먹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외 나가면은 이제 화장실 잘 못 가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 파파야가 이렇게 장 운동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냥 흘러가요. 그리고 또 제가 추천하는 과일은 망고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망고의 그 그린 망고 이게 덜 익은 것 같지만 또 이게 또 아주 색다른 매력이 이거 있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럼요. 이게 그 태국에서 길거리 가다 보면은 그 투명한 봉지에 망고 그린 망고를 이렇게 채 썰어 가지고 이렇게 파는 데가 있어요. 네, 네. 먹기 전에 약간 고춧가루가 뿌려진 소금을 위에 이렇게 뿌려주거든요. 아, 그 얘기만 듣고 그거 어디선가 저는 봤어요. 네, 맞아. 아우 저는 굉장히 막 얘기하니까 특이하다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침이 넘어가는데 원래 음식이 그 소금이 들어가면 단맛이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태국의 그 무더위 속을 막 헤쳐 다니다가 그린 망고가 나오면 한번 꼭 드셔보시라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망고 얘기하셔서 이게 기후변화 때문인지 네네. 기후변화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주에서 망고가 재배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실제 네. 그렇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저는 기후변화 효과가 있는 것은 일단 인정 이렇게 하고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 아열대 작물은 이건 어찌 보면은 다 시설 재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노지에서 하우스에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사실 시설 재배면은 뭐 이를테면 북한에서도 재배하려면 재배할 수 있는 거고 서울 인근에서도 하죠. 사실은 1970년대 한국에서 그 이제 약간의 이제 고수익 작물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파인애플을 보급한 적이 있어요. 농민들한테. 네, 네, 네. 서울 기억나요. 막 시흥 이런 데서 파인애플 막 농장이 막 세워지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입해 오면서 문제가 생겼죠. 뭐 그렇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기후 변화라는 게 그냥 한 방향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비가 이제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고 큰 틀에서 보면 뭐 우리 이승원 진행자님이 이제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 기후 변화는 이제 뭐냐면 한 30년치의 평균치의 어떤 날씨가 패턴화되어 있는데 그 패턴을 벗어나는 이상 기후가 많이 발생하는 게 더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나라도 보면 사실 저는 지인 중에 이제 사과 농사 지으는 분들이 있는데 봄에 갑자기 너무 거의 초여름 수준으로 덥다가 네. 그러면 꽃이 확 펴버리는데 문제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서리가 내려버리고. 뭐 이러는 어떤 그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뭐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동남아에서도 그런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인간도 적응하고 특히나 이제 농업 패턴은 정말 이 기후랑 뗄 수가 없는데 네. 뭐 비가 잦아진다든지 뭐 아니면은 비가 너무 안 온다든지 뭐 혹은 이제 뭐 더위가 뭐 이렇게 정말 너무 심각하다든지 일조량 같은 것도. 네. 네네.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과일이나 농사짓기가 점점 심해지는 건 뭐 동남아나 우리나 이제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저는 동남아에서 여기서도 또 베트남이 나오는데 베트남 안에서도 이제 남부에 메콩 델타라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메콩 델타는 단순히 베트남만의 땅은 아닙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뭐 이를테면은 전체 베트남의 농산물의 뭐 절반, 뭐 그 과일의 뭐 60%, 뭐 그다음에 이제 수산 양식업의 뭐 또 그 절반 정도, 뭐 이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거기다가 수출도 되게 많이 합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제 메콩 델타가 가장 그 기후 변화에 취약하다라는 게 있고요. 거기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 중에서 특히나 거기는 해수면 상승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 담수로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염화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농사를 포기하고 그쪽이 그 새우 양식장으로 바뀌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좀 망그로브가 또 훼손되고 또 이런 문제들이 좀 연쇄적으로 좀 나타나는 게 지금 동남아가 겪고 있는 농업 영역이 겪고 있는 기후 변화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음식들, 뭐 특히 과일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다들 너무 지금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 또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네. 여기에 가면 이거 하나는 꼭 먹어라, 아니면은 한국에 올 때 이거는 꼭 사오시라, 딱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너무 네. 어려운 질문 같은데. 그러네요. 네. 하나만 꼽기가 너무 어려운데. 두 개까지. 두 개를 말씀드릴게요. 두 개. 하나는 이제 우리 에바 씨가 갔던 세부. 그 필리핀에서 망고는 세부산이 가장 맛있습니다. 오, 네. 망고. 그래서 이제 세부에 이제 그 망고가 또 팩도 되어 있습니다. 예. 건망고. 아, 건망고. 예, 건망고를 사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베트남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두리안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두리안하고의 그 어려운 맛은 아닌 그 이제 잭프루트를 가지고 뭐냐면 가공을 해서 약간 과자처럼 스낵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어른용 술안주로도 참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과일이나 그 신선 채소 이런 거는 우리가 함부로 들여오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검역이 우리 그렇죠. 또 코로나 겪으면서 검역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동남아의 과일들은 대체로 이제 컨테이너로 오잖아요. 배 타고 한 2주 걸리니까 그러니까 잘 익은 애가 아니라 이렇게 퍼런 애들이 그 냉장 컨테이너에 들어와서 우리까지 오거든요. 그다음에 엑스레이 이렇게 조사도 하고 당연히 한국에서 먹는 열대 과일은 맛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열대 과일을 먹기 위해서라도 올해 동남아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가로 정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아 방문하시게 되면 오늘 전해드린 지식과 함께 정보와 함께 기억하시면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